네. 네. 사흘째 어떻게 같은 옷을 입고 나오냐고 하시는데 아니 상 쳤는데 옷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 상친 옷이에요. 저는 자꾸 그런 댓글은 그냥 넘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습니까? 없어 보이나요? 더 이상해져 보여. 알겠습니다. 아니 상천도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저는 뭐 빠질 때도 그랬는데 뭐. 아우 더러워.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한 플러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어서 오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스 들어가죠. 예, STX가 태백 씨와 손을 잡고 희귀금속 가공산업. 지금 뉴스 들어가려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군요.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근데 이 뉴스가 실제로 얼마나 산업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그 공급망 문제랑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이게 희소금속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부분 재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성이나 가격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형성하게 됐을 때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얘기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중에 텅스텐이라고 있었잖아요. 텅스텐. 예, 상당히 대한중석이라고 있어요. 대한중석. 제천에서 많이 났습니다. 예, 거기도 거의 뭐 그 민영화됐다가 사실상 망해갖고 문을 닫았는데 그거를 좀 캐나다 회사가 와서 좀 다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경제성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급망적인 측면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3대 악재가 있죠.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관련한 얘기인데 이 뉴스 모두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준비한 뉴스들이 뉴스 플로우가 좀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인플레이션 소식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는 0.4%였거든요. 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0.4%가 예상돼 꽤 유의미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측면에서 꽤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이제 생산자가 만들었을 때 물가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게 그렇겠네요. 됩니다. 공급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식량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도 전월에서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한 0.3%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플랫하게 나왔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완화의 또 다른 지표라고 자평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들이다. 여기에 이제 살짝 광을 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경제 정책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튼튼한 위치에서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물가 상승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나는 중산층과 근로관계에 더 숨쉴 틈을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정치인의 자기 공치사는 나이하고도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아. 선수하고도 관련 없고 그죠? 경력하고도 관련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뭐만 나오면 그냥 자기 거야. 그 노동부 자료를 함께 보시면은 네. 여기도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아침에 좀 자료를 가공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게 토탈 파이널에서는 0.2%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상품 쪽이에요. 상품 쪽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게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 물가 쪽에서 좀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저는 항상 그 서비스 물가의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네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전문가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그 다음에 전해드릴 러시아 뉴스 때문에 중간에 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강보합으로 다우존스 마감했고요. S&P 같은 경우도 강보합, 그렇군요. 나스닥은 한 1.45%. 이게 물가 발표 나고서 나스닥은 그렇군요. 조금 좋았습니다. 미국도 닭이군요. 아, 나스닥. 네. 그 새로 밀고 계신 겁니까? 오늘부터 밉니다. 아, 닭이냐 피냐? 닭을 미신다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뭘까요? 두 번째 뉴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소식인데요. 사실 전쟁 소식 자체는 좀 안 좋은데 뉴스 헤드라인은 발리에 모인 G20 정상들 첫날부터 러시아의 전쟁 종식 압박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전시 상황에는 좀 악재가 있었어요. 네. 이게 나토 국가인 폴란드에 미사일 2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인근 그 인접한 그 국경 부근에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두 발. 네. 사망자가 한 2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일단 폴란드 총리는 즉시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을 했고요. 러시아는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폴란드에 떨어진 거는 이제 나토 국가다 보니까 나토에 대한 공격은 이제 나토 전체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주목을 받았는데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 쪽에는 거의 미사일 한 100여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가. 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전에 가장 큰 공습이 이쪽에 크림반도 그 대교 있잖아요. 예. 대교 폭발 사고 났을 때 미사일이 한 84발 정도를 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발 쏜 거니까 개전 이후에 가장 많은 공습이 가장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게 그 폴란드에 떨어진 거는 나토 조약 5조의 집단안보 조항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말을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당국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아직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라는 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조항은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에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원칙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나온 얘기가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보도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근데 시점이 묘하네요. G20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딱 했는데 이게 오발이냐? 근데 어떤 외신은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그렇죠. 스트라이크. 예. 네? 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냥 실수로 떨어지면 스트라이크라고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약간 미필적 보이가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러시아 뭐라 그러면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폴란드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폴란드가?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 확인에 대해서 조금 서로들 거부하는 측면이 있어서 폴란드 국정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공격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폴란드를 향해서 쐈다라는 거는 폴란드가 지금 자신들을 도발하는 거고 오히려 이 부분이 뭐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폴란드 국경을 목표로 해서 하진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목표는 거기가 아니었겠지만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뭐. 근데 CNN 지금 거죠. 트니까 CNN은 또 랜드라는 표현을 썼네. 랜드. 떨어졌다. 네,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랜드 인 폴란드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근데 뭐 다른 데가 쏴서 이익을 볼 만한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하려고 쏘다가 이렇게 잘못 날아간 거냐. 그랬겠지 뭐. 네. 아니면은 이거를 좀 국경 쪽에 이제 폴란드를 좀 위협하기 일부러? 위해서 한 거냐. 슬쩍 해본 거 같은데 느낌상은. 러시아가 네. 폴란드 슬쩍 한번 해보고. 슬쩍 한번 해. 왜냐면 막 200발 쏘는데 한 2발 정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무기체계 이렇게 후지다 그랬잖아, 얘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한 이유는 뭐예요?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를 견제하기 그렇지. 위한 목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쏠 수도 있어 앞으로도 뭐 그런 거. 잘못 쏜 걸로? 오늘 장에 어쨌든 저 재료는 어떻게 반영될까 생각해봤는데 남의 전쟁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안 돼. 우리 방산주 폴란드 향 방산주, 네네네.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뉴스는 되게 안 좋은 뉴스지만 전쟁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이게 빅이벤트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G20 정상에서 17개국 정상이 첫날부터 러시아 전쟁 종식에 대해서 촉구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각 그 국가별로 이제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개방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20이라는 거는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들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 자리에서
개최국의 첫 연설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러시아 압박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중국과 인도도 전쟁 종식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각자 자기 나라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는 그냥 뭐 자기 편 유리한 대로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각국 정상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만 혼자 그 얘기할 때는 좀 더 공식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서로 간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핵전쟁 관련한 얘기가 약간 그들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해요. 핵전쟁은 안 된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조금 다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인도 같은 경우도 모디 총리가 이제 휴전과 외교에 나서야 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일단 핵전쟁 관련한 반대 입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국가 정상들 간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거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낄 수도, 그러니까 압박을 느끼는 게 하나 있고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엑시트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일으키기도 어렵지만 마지막 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전쟁 끝내기가 어렵죠. 뭔가 큰 성과가 있지 않은 이상. 예, 그러니까 네.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성과가 됐든 뭐가 됐든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G20에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했을 때 이걸 명분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겁니다. 전 세계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이게 G20 공동선언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동선언문은 모든 국가가 인정한 문구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교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선언문에 토시 고치는 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로이터 통신이 선언문 초안을 입수를 했다는데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이제 뭐 좀 반대하겠죠. 중국인도 반대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월드컵 기간 동안이라도 좀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전쟁 상황을 스포츠를 명분으로 휴전 상황을 살짝 두면서 거기서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러시아가 움직임. 이번에 월드컵에 나오나요? 못 나가지 않아요? 전 뭐 축구는 별로 관심이 저도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가 약간 왕따된 느낌이 있는 거는 원래 G20 하면 다 같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사진 찍거든요. 근데 정상들이 러시아 그 외무장관 왔는데 거기 옆에서 사진 안 찍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진 촬영이 무산이 좀 됐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리고 3대 악재 중에 코로나19까지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17,000명대로 올라섰어요. 네. 좀 이렇게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 오히려 이게 중국 당국이 전면 봉쇄보다는 약간 정밀 방역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로 코로나로 완전히 코로나 종식하기 어렵다는 건 모든 국가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광동성에서는 그 중국 그 국민들이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지금 수백 명 규모로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짜 그냥 아예 눌러놓고 있는 상황과 거기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좀 더 세졌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3대 악재의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 2023년에 네. 그 중국의 그 봉쇄 정책이 어쨌든 경제적인 것 때문이라도 완화돼야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란 14억 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1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이 올해 1월 10일 날 140만 명 감염됐어요. 예,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미국은. 예. 인구 3억 몇천만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중국의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걸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런 게 2023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 인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볼까요? 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지난 9월에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준비했던 이유가 제가 어제 금융 전문가하고 신용평가 전문가 분들 좀 만나서 좀 네.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에 주가 측면 말고 자금 시장적인 측면과 금융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물어봤는데 거기서 일단 잔불이 난 거는 좀 껐는데 불씨는 남아 있는 게 맞고 큰 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달 안에는 큰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다음 달쯤에 국제 신평사들이 국내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런 것들 좀 보고 있고 올해는 정부가 지금 불을 막 꺼주고는 있는데 모든 불을 정부가 다 꺼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어디선가는 이렇게 좀 망하는 곳도 생길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무너질 때 이거를 정상적인 구조조정 과정으로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하나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라고 공포감에 휩싸일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여기는 일단 2006년에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연간 수치로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로 떨어지면 수도권은 한 10% 빠졌고 네. 서울도 마이너스 8%인데 그냥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거래가 안 됩니다. 9월에 한 달에 613건 거래된 게 역대 최저치였거든요. 근데 10월에는 지금 한 455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펑펑펑 떨어지고 있는 거라 이 가격 하락폭을 무조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건건이 뭐 급금 매물 나온 거 거래된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갖고 왔었던 이유는 그 부동산 중에서도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가장 우량한 자산의 가격을 의미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네, 굉장히 그렇죠. 풍부하고 네네. 거래도 되게 쉽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펀더멘탈하게도 괜찮은 것에 대한 가격이 그렇지.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아랫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개인들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 PF 이런 거 중에서도 이게 은행 PF보다 그러니까 은행은 또 되게 건강한 데만 들어가요. PF 중에서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유동성이 풍부한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는 아파트거든요. 개인한테 이렇게 나눠서 팔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들 그러면은 뭐 중소형증권사라든지 뭐 공제회라든지 뭐 상호금융이라든지 이런 데가 거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 위험할 건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프로젝트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전체 PF 투자, 그러니까 PF 자금 들어간 거 중에 뭐 은행이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30-4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위험을 똑같이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은 선순위, 나머지는 또 선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먼저 사고가 나면 은행은 돈을 먼저 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자를 좀 덜 받죠. 이자를 덜 받죠. 그러니까 전체 PF 중에 비중이 은행이 한 30-40% 된다 그랬을 때 위험에 대한 거는 정말 뭐 10%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 안 그래도 한 60-70% 갖고 있는 애들이 위험을 거의 90% 가까이 그렇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동성 문제고 하나는 펀더멘탈 문제입니다. 유동성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은행도 좀 여력이 있는데 다들 뭐 유동성 고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금 이 상황에서 맞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금리 쇼핑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게 나오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금리 쇼핑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꽉 쥐고 있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돈이 안 도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펀더멘탈의 문제. 진짜 여기 프로젝트는 버블이다.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빼야 되는데 이거를 얘를 그냥 이렇게 터지게 두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이거 위에 팡팡팡팡 터질 거라는 공포를 갖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이거를 정부가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내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어제 좀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최대 하락 소식까지 우리 권 팀장님이 전해 주셨고요. 부동산은 보통 한번 방향 잡히면 또 뭐 몇 개월 뭐 1년 안에 이렇게 다시 바뀌지는 않죠. 좀 추세로 가죠. 한번 가면 추세로 가죠. 근데 뭐 사실 우리 한국 시장은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가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하락 기간에 비해서 상승 기간이 훨씬 길었죠.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